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나라의 서방의 어떤 역사 유래를 중심으로 한번 쭉 봤죠. 이번 시간은요. 서방 행정이 어떤 건가 그거를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론 여기 서방 행정의 앞부분에는 서방 행정의 의 또 그리고 또 최성룡 교수가 그분 저서에서 주장한 서방 행정 분류 서방 행정의 특성 그런 얘기를 보고요. 그리고 서방 행정을 한번 법률적 어떤 입장에서 행정행위 차원 입장에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실효성 확보 수단까지 한번 이어서 가서 봅니다. 먼저 이렇게 볼게요. 서방 행정의 의하고 이렇게 했죠. 서방 행정의 의인데 행정의 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물론 서방 행정의 의를 놓고도 이러쿵저러쿵 어떤 얘기들이 조금 분분해요. 근데 여기는 최성룡 교수의 서방학 개론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항상 우리가 행정의 목적은 뭐죠? 행정은요.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게 바로 행정인데 그중에서 소방 행정 결국 뭐죠? 소방의 어떤 목적 달성한다. 그게 그것부터 시작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소방 주체가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소방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인명 구조 구급이겠죠?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활동할 때 여기 최성룡 교수는 뭐냐면요. 법을 위반하면서 활동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라고 했잖아요. 소방법, 소방 관련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소방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용은 다른 말로 하면요. 거의 활동과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세요. 그래서 소방 주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소방기관이겠죠? 소방 어떤 목적, 인명구조 구급, 그리고 여기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죠? 어떤 달성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다. 그리고 뭐죠?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관리적 공행정이다.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를 소방행정의 의라고 했어요. 물론 다르게 표현하는 분도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소방조직체가 소방기관이 소방 목적, 화재 예방 진압, 경계, 인명 구조 하기 위해서 소방법 테두리에서 우리가 소방 관련되는 법을 공부하고 있죠. 어떤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 안에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 그런 내용에서 이거를 일종의 공공행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소방행정행위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물론 그런데 이 특성은요. 가볍게 타이틀만 봐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랬죠? 고도의 공공행정이다. 왜 고도의 공공행정이라 했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잖아요. 그건 공공행정인데 아주 높은 수준의 공공행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니까 행정인데 높은 고도의 공공행정이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요. 특수 전문 행정이라고 얘기했죠. 소방 관련해서 다른 분야와 달리 소방의 전문성,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또 화재 진압 활동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화재 조사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 전문 행정이고 또 국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행정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주니까요. 이게 바로 그런 특성에 해당되고 또 사회 목적적 행정 뭐냐면요. 어떤 공공 안녕 질서 그리고 공공 복리 증진이라는 사회 어떤 높은 수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그리고 그 밑에 소방 행정의 특성도 여기도 가볍게 한번 봅니다. 우월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소방 행정의 거기 특성에 보면요. 우월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왜 우월하죠? 행정기관과 국민을 갖고 같이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국민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를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벌칙이 따른 거 아닙니까? 물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지배와 복종의 법률 관계다. 물론 어떤 국민들 잘 되기 위해서 일종의 우월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획일성과 원칙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용도의 얼마 규모 이상의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소방 관련 법에 의하면 어떻죠? 어떤 소방시설 설치하고 어떤 소방시설 설치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획일성인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이잖아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 예외도 붙이지만요. 그리고 기술성이 필요하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제성은 어떤 겁니까? 소방 관련되는 법에서 정한 사항 말 안 들었을 때 어떡하죠? 조용히 말로 타이릅니까? 그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들어간다. 물론 공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2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크게 표 같은 게 나오죠?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도 요거하고 비슷한 거 봤을 겁니다. 민법에 보면 법률행위라는 게 있죠? 법률행위에다가 법률 대신 행정이라는 말만 집어넣어서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뭐 설명을 좀 해놨고요. 뭐 그리고 한번 봅니다. 여기 소방 관련되는 행정행위인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크게 나누죠. 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요. 명령적, 형성적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 체계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따온 행정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둘로 나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법률적 행정행위 그리고 그 다음에 준법률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왔다. 법률적 행정행위. 물론 민법 공부를 하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27페이지 1번을 보세요. 뭔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사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일어나도록 뭔가 의도하는 게 이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예요. 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어떻죠? 내가 만약 집을 사기 위해서요. 뭔가 얼마에 어떤 집을 산다. 뭐 그거를 바깥으로 내가 표시하잖아요. 그럼 법률 효과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돈 준비하고요. 뭐 그렇게 보세요. 행정기관도 어떤 자신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로 의사를 표시해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법률 행위죠.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행정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여기 의사에 따른 건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효과가 나게 하게끔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거. 그렇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여러분 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29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위시를 보면요.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관계없이. 여기서 다루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요. 내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의지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자기 의지 없이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씩 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보면은 또 두 틀로 나눴다. 앞에 가서 봅니다. 두 틀로 나눠가지고 어땠죠?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또 그리고 어땠죠? 여기 이렇게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또 나한테 이거 하려면 허가 받아. 또 너 뭔가 이거 빼줄게. 면제, 의무 빼줄게 하는 거,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하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편집 과정에서 뭔가 오타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또 하명이 나왔는데 이게 하명이 아니라 이거는 허가인데 하명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허가가 있고 그리고 면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하명이 뭐라고 했죠? 자기 하명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하명이거든요. 근데 부자기 하명은 뭐냐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가 부자기 하명인 거예요. 그리고 수인 하명은 뭐냐면요. 어떤 지금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불편해도 참아. 그게 수인 하명이에요. 그리고 허가는 어떤 얘기냐면요. 허가는 제가 이렇게 또 얘기 드려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일반적, 상대적 금지 행위에 대해서요. 금지 행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풀어줘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행정처분을 허가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 들어볼게요. 내가 내 땅에다가 건물 짓는다. 일반적 상대적 금지행위예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뭐죠?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가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금지 상태를 풀어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걸 허가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너 그거 할 수 있어 하면서 명령을 내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면제 한번 봅니다. 사실 이런 거 면제 이런 말 써도 되겠지만요.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 적법하게 군대 병역 면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 되면요. 올림픽 가서 금운동, 아세안 게임에서 금메달 그거 면제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이거라니까요. 그게 어떤 군대 어떤 정년기에 있는 대한민국 낭성이라면 군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일정한 법에 의해서 공을 세웠으니까 너 군대 안 가도 돼. 이게 바로 어떤 법률적 행정행위. 이거 행정기관에서 이런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해서 그 병역을 면제시켰다. 그리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뭐냐면요. 일정하게 어떤 권리에 대해서 부여를 하거나 박탈하고 뺏고 하는 거. 이거는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걸 형성적인 일방적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요. 거기 보면 설권행위, 권리를 설정해 준다. 대표적인 게 특허권 설정이다. 변권행위, 권리의 내용을 변경을 시킨다. 박권행위, 권리를 박탈시킨다. 뭐 이런 따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직접 상대방을 위한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거기 타자를 위한 건 뭐냐면요. 제3자를 위해서 인가를 내주고 또 그리고 대리하는 행위. 이것도 형성적 행정이다. 그리고 준법률적 여기 행정행위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리고 너 병역 면제 시켜줄게. 너한테 권리를 부여해줄게 그랬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가지고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뭐냐면요. 의지가 없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29페이지를 가서 봅니다. 그 위쪽에 박스를 보시면요. 확인, 통지, 수리, 공증이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다. 한번 봅니다. 합격자 결정하는 게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대로 결정해줬죠. 소방용품 검정이라는 어떤 그런 그 확인서를 떼주는 것만을 보세요. 물론 이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몇 점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확인하는 거는 일정한 사안만 넣고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요.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 언제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단순히 통지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하는 과정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리는 뭐죠? 각종 변경 신고를 수리한다. 내가 법에 의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교부만 해준다니까요. 그것도 행정행위지만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뭐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조금 다르다는 거죠. 뭐 그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시험에 혹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소방 행정행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뭐 자기하명이냐 부자기하명이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표적인 거는 확인 문제에서 집어넣었어요. 물론 뒤에 가도 문제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봅니다. 몇 가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명령적 행정행위에 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죠? 하명,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명을 한다. 자기, 하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그 박스를 보세요. 뭐였죠?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조치를 명한다. 어떤 조치를 명합니까? 이거 치워, 저거 설치해 이렇게 명할 수 있죠. 또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용 정지 명령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화기 취급을 하지 말라. 위험하니까. 또 소방 대상물 사용 금지 명령도 여기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급부 명령은 돈을 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각종 인허가 수수료 납부 통지. 그리고 소방활동 종사 명령도요. 이게 일종의 자기 하명인 동시에 급부 하명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한 다음에 소방활동 종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뭐 그래서 여기는 양쪽에 해당되어 있는데 이쪽 가서 얘기를 드렸고요. 수인 하명이라는 건 참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강제 처분을 얘기 들어봅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옆에 건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주변의 건물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어떤 다른 데 옮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소방대가 불을 끄러 출동을 하러 가는데 소방차가 어떤 차량이 서 있어가지고 주차해 있어서 통과하기가 곤란해요. 그때 어떻게 하죠? 강제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요.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서 소방허가 그 박스 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밑에 튀겨 내려갔거든요. 이제 그래놓고 사람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주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내가 각종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물은 뭐죠? 물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대물 허가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도할 수 있죠. 대인 허가는 양도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일신에 전속된 거 아닙니까? 혼합 허가는 보시면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할 때 기술자도 있어야 되죠. 아울러서 장비도 갖춰야 되죠. 기술자는 대인 허가고 장비는 대물이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이걸 어떤 혼합 허가라고 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한번 놓고 볼게요. 보시면요. 소방 업무와 관련해서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기능이 아닌 거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봅니다. 주유취급소 시설에 대해서 거기 주유취급소 설치 허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오지만 시도이사한테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뭐가 있죠? 뭐 이상 기상 특보가 있을 때 화재 경보 발령한다. 이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화재 경계지구 안에서 특별조사, 화재 경계지구 안에서 사후 관리가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소방 특별조사도 있었죠. 소방시설 설치 명도 있었고, 그리고 소방훈련 교육도 있었어요. 그런데 3번을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건축 허가, 소방서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는 누가 허가를 내줍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소방기관, 행정기관의 업무가 기능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소방행정기관의 업무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시면요. 그 다음에 또 법률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보면은 뭐 특허도 있었고 인가도 있었고 대리가 있었다. 특허에 보면 어땠죠? 거기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원은요. 한 군데에 대해서만 어떤 권리를 부여한 거잖아요. 내가 소방안전원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합니까? 한 군데만 권한을 부여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설립과 관련되는 특허다. 그리고 또 예방규정 인가는 어떤 거냐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요. 일정한 위험물에 대해서 저장 등 이런 장소에 대해서 예방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리는 소방법에서 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다소 복잡할 거예요. 소방행정의 종류인데요. 여기 골관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처음 보신 분은 되게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볼게요. 행정행위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소방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법률행위를 그 구조를 찾아와서 끼워 맞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행정행위가, 소방행정행위가 어떤 거였죠? 앞에 여기 정의 내려온 거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조직체가 소방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소방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뭔가 어떤 일정한 작용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행위에 나눈다. 법률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있다. 차이는 뭐죠? 법률적 행정행위는요. 소방행정 주체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의지가 들어갔어요. 이거 하지마, 이거 해. 참아, 이런 게 의지가 들어갔고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뭐죠? 법률 효과가 일어나지만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법에 의한 절차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칭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29페이지 하단 쪽을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29페이지 하단 가서 여기 나온 얘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소방 관련해가지고 소방행정기관이 국민들한테 우월성을 갖고 있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권리 행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공목적 달성하려고 우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방 관련되는 법을 보다가 보면요.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지시라든지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뭔가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상 효과 달성하기 위한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죠? 말로 타일러서 합니까? 안 되고 강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제로 할 때도 한번 봅니다. 직접 가가지고 바로 강제로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봅니다. 직접 강제로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현장 가서 막 철거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간접을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지금 내가 하라는 거 안 했지? 너 벌금 얼마네? 과태료 얼마네? 이거는 강제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철거하거나 때려 부시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접 강제 수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그래 놓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적 강제 수단과 간접적 강제 수단. 그리고 거기 각각 두 가지씩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부분이 출제황 비중은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현장 가서 이런 문제를 만약 접한다 그러면요. 아마 대책이 없을 겁니다. 특히 뭐냐면요. 민법 개통 공부를 하신 분들은 현장 가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민법 공부 안 하신 분은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거기 직접적 강제 수단이 있다 그랬죠? 직접. 여기는 강제 수단이다. 왜 강제를 하냐면요. 소방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행정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강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직접 강제가 있고 간접 강제가 있다. 그리고 직접 강제 두 가지, 또 간접 강제 두 가지로 갈린다. 직접 강제 두 가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얘기가 나왔죠?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는 여기는 행정상 즉시 강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먼저 여기 행정상 강제 집행에 보시면요. 대집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집행이 나오는데 이 대집행에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거기 30페이지 가서 한번 봅니다. 보면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대집행이 어떤 건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소방과 관련해서 조금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소방시설 완공검사라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완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완공검사 안 받고 쓰고 있어요. 그 시설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소방기관에서 직접 가서 철거를 하거나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철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집행은 뭐죠? 저기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가지고 자기 의무 이행 안 했던 건 뭐냐면요. 이거 어떤 철거해라고 얘기했는데 철거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가가지고 직접 철거할 수도 있고 용역업자를 시켜서 철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역업자를 시켜서 철거하는 거를 대집행, 대신집행. 그래놓고 절차를 했는데 얘기를 드려봅니다. 계고는 뭐냐면요. 행정기관에서 노란색으로 된 계고장이 나와요. 당신이 무슨 법 규정 위반했으니까 이거 철거하시고 나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대집행 영장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여기 계고는 추상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집행에 의한 영장 통지는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몇 년 몇 월까지 철거 안 하면은 우리가 언제 거기 가서 강제 철거할 거다. 그리고 현장 가서 철거하는 게 대집행의 집행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철거할 때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거예요. 만약 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여기 강제로 그 사람 재산을 공매 처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대집행이고요. 그리고 집행벌에 대해서도 얘기 드려봅니다. 여기 집행벌도 나오는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집행벌은 어떤 거냐면요. 한번 봅니다. 집행벌은 이거는 형벌이 아니다. 근데 형벌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만약 형벌에 해당되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2번 이상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벌금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만약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벌금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벌금은 어떤 거냐면 이건 행정 형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기는 적용 안 됐지만 여기는 적용이 돼요. 만약
벌금 500만 원 나갔죠? 벌금 물고 그 사람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벌금을 물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단점을 어떤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바로 집행벌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쉽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해. 말 안 들었죠? 이행강제금 부과거든요. 그리고 납부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철거 안 하고 있죠? 다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해. 또 말 안 듣죠? 그러면 다시 부과. 언제까지냐면 어떤 스스로 철거할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기 집행벌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고유 제도가 아니라 독일에 있는 제도를 모방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뭐 사람 보내가지고 때려 부시는 것보다. 그리고 만약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여기 강제로 뺏게 돼 있어요. 금액이 일정 이상 되면은 출국도 못 해요. 그래서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강제는 뭐죠? 그냥 사람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바로 들어가 버린다. 강제 징수, 뭐 돈을 뭐 뺏어 버린다. 이런 게 강제 집행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즉시 강제는 뭐죠? 지금 대집행이나 집행벌 이런 거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급할 때는 절차 거칠 시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강제로 직접 그 사람의 재산 신체에 대해서 어떤 뭔가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거, 이걸 바로 즉시 강제라고 얘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확인 문제를 보세요. 우리가 소방기본법에서 요거 보신 적 기억나세요?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알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소속 공무원으로 시켜가지고 위험물 치우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였죠? 즉시 현장에서 강제 조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즉시 강제인 거 아닙니까? 행정 대집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철거하라는데 철거 안 한 거는 아니고 행정 지도도 아니고 여기는 즉시 강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즉시 강제, 대물 강제를 보세요. 위에 박스를 보면요. 화재 예방 조치. 화재 예방 조치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장난 등 어떤 타고난 재해 처리, 방치된 위험물, 위험물 어떤 이동시키는 거. 여기는 방치될 위험물 이동시키는 게 바로 문제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 가셔가지고요. 여기 31페이지 보시면요. 간접적 강제 수단에 대해서 여기 쭉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행정벌이라는 게 있다. 행정벌은 뭐였죠? 여기는 행정벌에는 이거는 벌금, 뭐 과태료 같은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볼게요. 직접적인 강제수단에 집행벌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로 했죠?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했다.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또 새로운 의무 이행 수단에 보면요. 공급을 거부한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전기나 수도를 공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강제를 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반 사실을 여기 인터넷 같은 데 알려요. 챙피를 줘가지고 스스로 어떤 이행을 하게끔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뭐죠? 행정기관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찰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 그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뺏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고요. 또 가산세, 부당이득세 이런 거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여러분 제가 헷갈리는 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직접 강제와 간접 강제가 있는데 강제 여기 직접 강제에 집행벌이라는 게 있었죠. 결국 돈을 뺏는 거 아닙니까? 이행 강제금으로. 이거는 강제 집행인데 그런데 여기 벌금 그리고 여기 또 과태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과징금 나머지 돈과 관련되는 거 이거는 어땠죠? 이거는 간접적 강제 수단이다. 둘을 구분해 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얘기 드렸냐면요. 소방 행정에 관련해서 어떤 의 그리고 특성 또 소방 행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여기서 어떤 가장 핵심은 뭐였었죠?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법률적 행정행위 그리고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또 법률적 행정위 내에서 어땠습니까? 거기서는 이랬잖아요. 어떤 여기 법률적 행정위에서는요, 여기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하고, 명령적 행정위에 뭐가 있었죠? 하명, 허가, 그리고 면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소방과 관련해서 각종 행위와 연결해서 옳고 그름을 연결하는 문제가 뭐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를 실어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다음 가서 보시면요,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소방조직 관련한 기초 이론과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한 번씩 가끔가다 문제로서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먼저 어떤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조직의 정의를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소방 활동을 할 때 개인적인 활동만 가지고 소방 활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혼자 가서 활동합니까? 그게 아니라 소방대가 조직이 되면서 소방대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어떤 조직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직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어떻게 얘기됐냐면요, 여기 봅니다. 이렇게 얘기됐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먼저 일반적인 조직의 의의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 화재 예방 경계 진압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가가지고 일을 처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이거예요. 개인이 완수할 수 없는 목표. 개인이 완수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조직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인적, 물적, 체계적 결합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람, 협동수단, 시스템 체계, 이거로서 그 조직의 결합을 해서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하는 거, 이거를 일반적으로 조직의 정의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 관련해서 얘기 들어볼게요. 어떤 거기 소방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그 사람들 뽑아놓죠? 또 어떻게 하죠? 소방과 관련되는 각종 장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거 갖춰놓죠? 또 이 체계를 운영한 시스템 체계가 있죠? 요걸 바로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리고 뭐 파슨스에 대한 견해, 파슨스의 견해, 그리고 에치온의 견해가 있는데, 근데 서로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에치온의 견해를 한번 봅니다. 에치온의 견해는 어떻게 했죠? 특정한 목표를 추구한다. 소방하고 제가 비교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화재 예방 경계 인명 구조 구급,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죠? 일정한 어떤 구조를 갖춘 사회적 단체다. 이거를 조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에치오니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라 했죠? 파슨스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의 사회 체계라고만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보면요, 파슨스가 얘기한 것보다 에치오니가 조금 더 구체성을 갖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직의 요소, 특성은 가볍게 한번 체크만 해보실 만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조직이 어땠죠? 목표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는 뭐죠? 어떤 국민의 어떤 뭐 인체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실체다. 일정한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뭐라 했죠? 어떤 외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 교환하는 작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부의 구성원이 들어가지고 조직 구성원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활동체계, 분화도 하고 조율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됐어요. 그리고 또 조직의 특성에서 한번 1번 봅니다. 1번 보시면 어땠죠? 특정한 목적을 가진다. 목적 없는 조직이라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목적이 경찰 활동일 수도 있고 소방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갖죠. 또 일정한 특성에 맞는 규범, 내부 규율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직에는 항상 뭐가 있죠? 서열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래서 조직이 어떤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또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갖춘다 그랬죠? 제가 소방만 갖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소방 조직은 지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요, 피라미드 구조고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과 흡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내리고 어떤 뭔가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춘다. 이런 게 바로 독특한 조직 문화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 이런 조직하고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이런 조직하고 비교해 볼게요. 어떠냐면요. 지금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모여있는 어떤 사무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죠? 조직원의 창의성 같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서열 따지고 막 무슨 여기 가서 딱딱하게 뭐 어떤 그런 거 따져가지고 될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직에 따라가지고 어떤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열 같은 거, 일사불란한 체계를 요구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상호 수평 관계로 해서 하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조직의 분류를 해서 크게 4가지로 조직을 분류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뭐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문제가 안 나왔지만 과거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어땠죠? 외국 학자 이름 들먹이면서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4가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얘기 드리고 또 정리하고 암기하는 요령까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조직의 분류가 나왔죠? 조직의 분류가 나왔는데 분류하는 방식을 4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각각 주장하는 학자들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어땠죠? 수혜, 혜택을 입는 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누가 혜택을 입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땠죠? 뭐 보면서 여기 보세요. 수. 그리고 두 번째 어땠습니까? 거기 어떤 사회적 기능,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분류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냐면요.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에 따른 분류. 요렇게도 구분했다는 거죠. 참으로 한번 하고요. 네 번째 어땠죠? 여기 복종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래서 보세요. 앞자만 따면 수사 참복이죠. 그리고 수의 기준에 따른 분류.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듭니다. 블라우와 스코트가 했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 앞자만 따면 B죠? 블라우예요. 그리고 사회적 기능은 어떠냐면요. 이거는 파슨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파슨스는 조금 전에도 뭐가 나왔죠? 어떤 조직에 대한 학자의 어떤 견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의 사회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차적으로 지향하고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 뭡니다. 파슨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요걸 주장했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이 참여에 따라서 구분한 거는 어떠냐면요. 여기서 P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커트가 이렇게 했다. 리커트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복종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했다. 이거는 에치오니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치오니가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리커트니까 여기 L이죠. 이건 E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들 거예요. 외워서요. 그래서 앞에 여기 보시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거는 수혜적 기준, 사회적 기능, 조직 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냐, 또 복종 정도가 어느 거였냐 해서 수사 참복. 그리고 이거는 BPLE로 갖다 맞춰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수혜 기준에서 어떻게 했죠?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냐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서로 같이 이익을 본다? 호혜적 조직. 정당과 노동조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노조잖아요. 노조 구성원들끼리 똑같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비스 조직에 대해서 어땠죠? 조직은 어땠죠? 여기 고객이 수익자다. 서비스는. 물론 거기 판매하는 사람도 뭐 수익을 보는 거지만요. 그리고 기업 조직은 어땠죠? 어떤 소유자가 주된 수혜자다. 기업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주주잖아요. 그래서 주주한테 이익 배당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이 어떤 국민한테 이익을 제공한다. 그게 바로 소방, 경찰, 군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혜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구분했다. 이거는 어떤 블라우와 스코트가 했다. 사회적 기준에 따른 거는 파슨스였죠. 기능에 따라서 한번 봅니다. 생산을 하는 조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정치 조직. 각각 사회적으로 기능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에 따라서 했죠. 한번 봅니다. 왜 참여도인가 보세요. 수탈적 권위체계. 경우에 따라서는 권위체계라는 말 대신 권성체계라고도 얘기를 드려요.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최고 책임자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한테는 아무 권한을 참여할 기회조차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 고위 조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정적 조직은 뭐죠? 이거는 여기보다는 조금 낫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온정적 권위체계, 이거 좋은 예일지는 모르지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거를 들어보고 여기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뭐냐면요.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아주 돈 많은 분 밑에서 그 사람 비서 겸 뭐 재산관 어떤 큰 건물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지금 댈 수는 없어요. 대면 다 아시니까요. 근데 그분이 어떠냐면요. 좋은 점, 훌륭한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그때서부터 되게 20몇 년 전인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식 직원이기만 하면 자녀 대학 학비까지 다 대줘요. 회사 돈으로. 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벌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근데 그분이 단점이 뭐냐면요. 측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해요. 어느 정도 엄격하냐면요. 근데 마음이 안 들거나 어떤 그 이제 최측근이 그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풀이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분풀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욕설과 폭언 그 수준이 최근에 나왔던 갑질한다고 그 찍힌 거 그 여기 그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어떤 뭐가 포르노물 이거 해가지고 돈 번 분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고발이 됐겠습니까? 그 포르노물 거기 사장은 뭐 야단만 치고 폭력만 행사했지 직원들한테 혜택은 안 줬잖아요. 참여를 안 시켰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직원들한테 권한을 줘요.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한 번씩 어떤 자기가 기분 나쁘면요. 뺨 따구도 때려요. 그리고 욕설도 해요. 그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고위층한테는 발로 밟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어떤 고발을 안 하고 왜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복지 같은 거 잘해주고 최측근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요. 일종의 은전도 베풀어요. 자기 회사 또는 자기 개인 어떤 소유의 건물의 상점 같은 거, 상가를 엄청 싸게 장기간 임대를 해줘요. 퇴직할 때. 그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온정적 권위체계예요. 주인과 모습의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신뢰감은 가지고 여기 어떤 일종의 은혜적 신뢰감. 나는 너한테 혜택을 버무니까 네가 나한테 충성해. 그런 정도네. 그리고 네 의견 권한도 조금 줘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수탈적 권위체계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했죠. 협의체계는 뭐냐면요. 일종의 신뢰감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온정적 권위체계는 뭐죠? 밑에 사람을 모습으로 생각하되 그 사람의 의견을 참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협의체계는 어떻죠? 뭔가 여기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서 결정권을 주기는 해요.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일정한 신뢰감을 갖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만 협의체계에서는 주인과 모습의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참여 집단 체계는 완전히 민주화된 체계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물론 지금 직장 다니신 분은 이 강의 안 들으시겠지만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떠냐면요. 여러분이 소방공무원이 된다 그러면요. 최소한 3번 협의체제 정도는 될 겁니다. 4번까지는 안 가도요. 그것이 일반 민간 기업에 들어가면요. 잘못했다간 1번이나 2번에 해당되는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복종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누가 됐죠? 해치원이가 그랬다. 그래서 됐죠?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복종시킨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도소. 교도소도 조직이잖아요. 정신병원. 상대방을 어떤 고려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리적인 조직은 뭐죠? 같이 이익을 보려는 조직. 그게 농민단체. 농민단체 어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요. 어떻죠? 껄핏하면 올라가가지고 상경해가지고 대모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나친 요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민간기업 같은 데도 그렇고요. 또 규범적 조직은 일정한 규범 안에서 복종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단체 같아요. 종교단체 어떻게 하죠? 물론 신앙으로 뭉쳐있지만 그 종교단체 규범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도 내야 되잖아요. 또 봉사활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거는 어떤 국내 학자가 구분한 게 아니라 외국의 학자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아마 머리가 지난 시간과 달리 다소 띵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가셔가지고 여기 조직에서 조직의 분류 어떤 4가지가 있었잖아요. 4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가 있었죠? 앞자만 따면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어떤 앞자 따가지고 외우는 게 빠를 겁니다. 어땠죠? 외울 때 수사가 참복,
뭐 수사라는 사람이 뭐 참복을 좋아한다고 보세요. 그리고 어땠죠? BPLE. 그래서 수혜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B가 시작했죠. 브라우 앤 스코트. 그 다음에 사죠. 사회적 기능이었죠. BP니까 persons.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조직 참여도에 따랐죠. 이거는 어땠죠? L이니까 리커트. 그리고 그 밑에 어땠죠? 복종의 정도에 따라서 마지막에 어땠죠? BPL이니까 에치오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일부 나왔지만요. 어떤 여기 복종의 정도에 따라서 요 조직에 분류한 사람, 이 사람이 에치온인데 리커트다 이러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요. 수탈적 권위체계, 온정적 권위체계 얘기하면서 이게 참여도에 따른 거잖아요. 이거를 복종의 정도 아닌 거 아닙니까? 복종은 강제적 이랬잖아요. 그런 게 시험의 정도였어요. 또 우리 시험은 특징이 뭐죠? 특징이 항상 어떠냐면요. 소방과 관련되는 기초 기본 요렇게 내다가 보니까 심오하게 들어가는 거는 내지 못하고 좀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요. 뭐 그러면서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파트에 넘어가니까요. 조직 이론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